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 내용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읽는 내내 놀라움의 연속으로 사연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오늘의 사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날씨가 완전히 풀리면서 이제 봄이 찾아왔더라고요. 추운 것을 싫어해서 겨울에는 주로 집에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사연 유튜브를 자주 들었어요. 따뜻하게 집에서 쉴 때 귤이나 붕어빵을 먹으며 사연을 들으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사연을 반대로 제보해 보려고 해요. 저번에 책에서 이런 구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이별은 가슴이 아프고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제보할 사연을 들으시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랍니다. 오늘 사연은 바로 남편과 그리고 우리 딸의 남편, 사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요즘 시대에는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에는 남편을 잘 만나서 팔 잡힌 친구가 참 많았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선을 100번 이상 보고 잘 골라서 결혼한 친구가 지금 제일 잘 살거든요. 그 친구를 보면 예전 그 친구는 생각도 안 날 정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반대로 남편을 잘못 만나서 인생이 꼬여버린 친구도 참 많아요. 저도 유감스럽지만 그런 편이고요. 그래도 친정이 잘 사는 편이라 그나마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생 때 선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무슨 대학생이 선이야 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 그 시절엔 그게 그리 특별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 집안과 남편의 집안이 다 잘 사는 집이라서 결혼이 급하기도 했고요. 이른바 집안의 숙명 같은 사업이었죠. 우리 친정아버지는 지역에서 유명한 병원의 병원장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덕분에 돈의 부족함이라고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항상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었죠. 영수가, 우리 너네 집에 놀러 가도 돼? 영수가, 우리 이따가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덕분에 교우 관계도 아주 좋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저를 예뻐하셨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던 저는 막연히 어른이 되면 당연히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외동이라 다른 형제자매가 없어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빨리 가족을 만들고 싶었어요. 남편은 당연하고 아이도 낳고 싶었습니다. 이왕이면 자매를 낳고 싶었죠. 집에 같이 놀 또래가 없으니 학교에서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 끝나면 놀이터를 가거나 우리 집으로 데려와 같이 놀았어요. 외동이라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모난 구석이 없었죠. 고등학교에 가서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밤새 코피를 흘리고 잠도 줄여가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여자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화여대에 입학하자 부모님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입이 귀에 걸리셨죠. 그러면서 부모님은 나서서 제 선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하셨어요. 학창시절 내내 사고 한 번 친 적 없는 저는 성인이 되고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께 반항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붙어있는 연세대학교에 다니던 어떤 오빠를 좋아하게 되었거든요. 아직도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오빠의 이름은 창민이었어요. 창민 오빠는 훤칠한 키에 단정하게 안경을 쓰고 있었고 아주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제 첫사랑이었는데 오빠가 저를 기다리며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활발한 저와 달리 창민 오빠는 차분하고 다정했습니다. 처음으로 사귄 남자친구가 창민 오빠라서 다행이라고 느껴질 정도로요. 창민 오빠와 저는 연애하며 한 번도 싸우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바로 창민 오빠의 집안이었어요. 오빠는 가난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대학도 장학금을 받으며 다니고 있었습니다. 돈이 항상 부족해서 과외를 뛰며 용돈과 등록금을 벌고 있었죠. 사람은 참 좋았지만 집안 조건이 너무나도 차이가 났습니다. 영수가, 엄마도 네 마음 모르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연애는 연애고 결혼은 결혼이지. 엄마가 뭘 알아? 나는 창민 오빠가 아니면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아무리 네 마음이 그래도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야. 평생 말 잘 듣다가 갑자기 왜 이래? 엄마는 본격적으로 선자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이미 창민 오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는 알겠으니까 일단 나가보기나 하라며 저를 등 떠밀어 선보는 자리에 보내셨죠. 일부러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으로 있다 오기도 하고 팔짱을 끼고 상대방을 노려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분들에게 참 죄송스럽네요. 하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저런 선택지밖에 존재하지 않았죠. 때로는 친구를 시켜 대신 나가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안 좋아졌죠. 이제껏 말썽 한 번 안 피운 제가 성인이 되어 부모님과 틀어지고 나니 부모님도 골치 아파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창민 오빠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따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데이트를 하는 줄 알고 신나서 나간 자리에서 저는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용수가, 그만 만나자. 내가 너를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아. 가슴 아프지만 씩씩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선 보러 다녀서 그래? 내가 말했잖아. 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오빠랑 결혼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미안하다. 오빠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리고 자리를 떠서 사라졌습니다. 충격을 받은 저는 다음날 오빠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사람이 아예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어요. 나중에 오빠 친구에게 들은 바로는 우리 부모님이 따로 오빠를 불러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미국으로 가라고 아주 두둑한 돈을 주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라 부모님을 찾아가 따지려고 집에 뛰쳐들어갔어요. 그런데 저는 집에 들어가서 따져야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집에 있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세요? 이종민. 그니까 누구신데 우리 집 거실에 계세요? 원장님이 여기 있으면 따님 온다고 하시던데. 그쪽이 영숙이? 언제 봤다고 제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며 윙크를 하는 그 사람을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맹세코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실실 웃으며 네가 영숙이냐고 묻더라고요. 속고상처럼 굳은 채로 있으니 그 남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야, 김 원장님 말씀이 맞네. 하도 예쁘다고 자랑하셔서 되게 기대했는데 기대보다 더 예쁘네? 누구세요? 이종민이라고 했잖아. 편하게 종민 오빠라고 불러.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너 남편 될 사람. 저는 머리가 지끈거려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종민이라는 남자와 거실에서 단둘이 대치하고 있으니 조금 뒤 현관문이 열리고 부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지 남자를 보고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에게 정신사납게 서 있지 말라고 앉으라는 말을 꺼내셨죠. 얼떨결에 앉아서 저는 그렇게 우리 친정 부모님 앞에서 통성명을 나누고 선 아닌 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도 선을 보지 않으려고 하니 부모님이 내린 조치였죠. 물론 저는 너무 불편해서 입을 꾹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그 남자와 부모님의 대화로 이루어졌는데 저는 모르는 사업 얘기부터 남자 쪽 부모님 이야기가 대다수였어요. 그리고 엿들은 얘기로 알게 된 정보는 그 남자도 대학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숙이 졸업하고 저 졸업하면 그대로 결혼해도 되고 아니면 저야 지금 당장도 결혼 가능합니다. 허허, 자네 통 큰 게 참 마음에 들어. 아버지랑 똑 닮았네. 분명 창민 오빠가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한 제 말은 가볍게 무시되고 있었어요. 불편한 자리가 끝나고 저는 제 방으로 올라와서 다음 날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학교 가기 전에 뭐라고 말하는 게 보였는데 듣지도 않았죠. 그렇게 학교에 가서 창민 오빠 생각에 동기들에게 푸념하고 정문으로 가는데 누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누구지 하고 봤는데 어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당당하게 흰색 바지를 입고 가죽 재킷을 걸친 장발의 남자는 저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어요. 영수가, 오빠 왔다. 뭐야? 영수가, 뭐야? 남자는 창피하지도 않은지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목소리로 저를 바라보며 소리쳤어요. 옆에서 친구들이 뭐냐고 물었는데 너무 창피해서 그대로 뒤를 돌게 되었죠. 종민 아빠는 그러든가 말든가 제 옆으로 와서 서서는 밥을 먹으러 가자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창피함에 얼굴이 새빨개진 저를 신경도 쓰지 않고 제 손을 잡고 무작정 걸어갔어요. 친구들에게 구원의 눈길을 보내도 친구들도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억지로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고백하자면 종민 오빠의 시간이 창민 오빠와 했던 데이트보다 재밌었어요. 너무 정반대인 성향과 성격이었는데 제가 좀 더 웃던 건 종민 오빠였습니다. 창민 오빠가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남자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죠. 차분하고 잔잔하던 창민 오빠와 달리 종민 오빠는 마치 톡 쏘는 사이다를 마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날이 갈수록 싫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우리 학교 앞까지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오빠를 보니 저도 마음이 열렸습니다. 여자를 만나본 적 없던 창민 오빠와 달리 딱 봐도 여자가 매일 바뀌는 것 같은 종민 오빠는 저를 어떻게 하면 빠지게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부모님에게 창민 오빠가 아니면 살고 싶지 않다고 한 게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결혼을 목적으로 만난 거라 결혼 준비를 빠르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시댁에 방문한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당황했던 일로 손꼽아요. 인사를 드리러 한눈에 봐도 부잣집이던 종민 오빠네 집에 도착해서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작은 정원을 지나쳐 으리으리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커다란 샹들리에가 보였어요. 저도 상당히 유복하게 자란 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집은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원에서부터 아주 큰 소나무가 있었고 친정엄마가 조경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무를 보면 무슨 나무인지 대충 아는데 딱 봐도 비싼 나무들이었어요. 그런데 집안은 더 심했습니다. 거실에는 큰 어항도 있었고 텔레비전에서 볼만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카펫부터 커튼과 소파까지
인테리어가 이렇게 위압감을 줄 수 있는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이런 인테리어가 아니에요. 바로 시어머니 때문에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서 와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부엌 쪽으로 올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놀란 이유는 바로 시어머니의 얼굴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나이요. 딱 봐도 저와 남편하고 몇 살 차이가 나지 않아 보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나이였어요. 아무리 많아도 10살 정도만 차이가 나 보였죠. 그동안 종민 오빠와 데이트하며 서로 가족 얘기도 종종 했었는데 오빠는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혹시 누나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오빠는 외동아들이었거든요. 그래도 대놓고 물어보거나 너무 심하게 당황한 티를 내면 실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꾹 누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식탁 제일 상석에 앉아 계셨는데 굉장히 무뚝뚝해 보이셨어요. 잔뜩 긴장한 채로 앉아 있는데 시어머니가 살갑게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자리가 너무 어색해서 저는 어쩔 줄을 몰랐죠. 그래서 우리 종민이가 그렇게 집에 와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언제 그쪽한테 말을 했어요? 어머, 그만, 밥이나 먹어라. 조용히 하고.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그쪽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불편해서 진짜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꾸역꾸역 밥을 입 안으로 가져갔습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 체한 것 같아 진정시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침묵의 식사를 끝내고 거실에서 과일을 같이 먹는데 시아버지는 신문에 눈을 고정하셨어요. 이미 부모님끼리 얘기가 다 끝난 상황이라 그랬을까요? 너무 불편한 분위기라 저도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집 밖에서 보던 모습과 상당히 달랐어요. 밖에선 그렇게 밝고 대화를 주도하던 사람이 집에서는 대놓고 표정이 굳어 있었죠. 제가 아무리 어렸어도 눈치는 있었으니 이 집안이 제대로 된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와서 얘기를 꺼내는데 부모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이런 집하고 어떻게 정상적인 결혼을 해? 엄마, 아빠, 나 귀하게 키웠잖아. 진짜 이럴 거야? 결혼은 현실이야. 그리고 이혼하고 새로 재혼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거 가지고 그래? 네가 사랑만 받으며 자라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렇지. 아니, 시어머니라고 부를 수가 없어. 시언니라고 불러야 될 것 같다니까? 아유, 시끄러워. 결혼이 그럼 동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행복한 순간만 있을 것 같니? 아빠는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고 엄마는 계속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을 만나 어렵게 얘기했더니 남편은 차분하게 자기 집안 사정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원래 계신 시어머니랑은 이혼하셨고 시아버지가 새로 재혼을 하셨다고 말했어요. 나이를 들어보니 역시 저보다 겨우 8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도저히 어머니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부자였고 직업도 정치 쪽이라 인맥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은 끝까지 저를 안심시켰고 남편도 어차피 결혼하면 독립해서 살 거라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알면서도 결혼하게 되었죠. 결혼식은 아주 화려하게 호텔에서 진행했어요. 우리 집이나 시댁이나 다 잘 사는 집이었고 인맥도 넓어서 하객이 많았습니다. 신혼여행도 다녀왔고 신혼집은 시댁과 우리 친정의 중간 위치한 곳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저도 남편도 아직 학생 신분이라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흔히 신혼생활을 상상하면 어떠세요? 아주 깨가 떨어지고 행복한 이미지가 연출되지 않나요? 저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 신혼은 너무나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결혼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결혼 전에 저와 만날 때 능숙하고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잖아요. 결혼하고 남편은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연애할 때는 그런 성향을 어찌나 잘 숨겼던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제가 눈치가 없어서 몰랐을까요? 결혼하고 저는 집에서 살림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했었고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저는 친정엄마에게 요리를 배웠어요. 요리 학원도 따로 다녔습니다. 청소와 빨래는 집에 오시는 이모님이 계셨는데 이상하게 시아버지가 요리는 직접 하라고 하셔서 그럴 수밖에 없었죠. 하루는 그렇게 열심히 배운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를 해놓고 남편을 기다리는데 남편이 집에 오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저녁 6시에 밥을 집에서 같이 먹기로 아침부터 약속했었는데 말이에요. 연락해도 받지도 않고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 남편을 찾았죠. 그런데 제가 남편을 어디서 발견했는지 아세요? 동네에 그 당시에 새로 생긴 피자집이 있었어요. 남편과 손을 잡고 산책하다 제가 가고 싶다고 말했는데 남편이 거기서 피자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남편 앞자리에는 저도 처음 보는 여성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거 맞죠?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 따졌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결혼한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 깜짝이야. 여긴 어떻게 왔어? 그게 중요해? 인간아, 어? 당신은 또 뭐야? 이 사람 유부남이야. 저도 성격이 마냥 조용하고 이해심이 바다같이 넓은 편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다짜고짜 그 테이블 옆에 서서 우렁찬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가게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여자는 조용히 일어나서 나갔어요. 그대로 곱게 보내주기 싫었지만 일단 남편에게 더 화가 나서 곱게 보내주었습니다. 남편은 오해라며 저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아, 오해야, 오해. 자기야, 여보, 영수가. 그냥 진짜 일 때문에 잠깐 만난 거야. 이것 봐. 나 지금 피자 한 조각도 안 먹었어. 집에 가자, 여보. 사랑해. 사랑해. 꼴도 보기 싫어서 옆에서 온갖 변명을 하는 남편을 내버려두고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오해라며 제 옆에서 아양을 떨었죠. 열심히 준비한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를 버리려고 하니 남편은 잽싸게 식탁에 앉았어요. 그리고 못 버리게 하며 준비한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저도 바보 같은데 그 모습을 보니 미련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래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인가요? 남편의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유머 감각인데요. 이렇듯 제 신경을 거슬리게 하면 혼자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웃겨주더라고요. 아예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저는 그냥 해프닝으로 넘겼죠. 시댁과의 관계는 그렇게 막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안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시아버지가 너무 바쁜 분이라 자주 볼 수 없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너무 안 좋아해서 명절이나 생신이 아니면 잘 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남편의 친어머니가 또 다른 문제였죠. 어느 날 남편이 친정에는 알리지 말고 둘이 조용히 보고 오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침 남편을 낳고 키우신 분이 궁금해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차를 타고 지방으로 가서 친어머니를 뵈었는데 친어머니도 재혼하시고 살고 계셨어요.
이혼하며 위자료를 많이 받으셨는지 어렵지 않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아니면 재혼한 남편이 잘 사는 분이셨을 수도 있고요. 남편의 친모는 생각보다 유쾌하신 분이셨습니다. 남편의 성격이 어디서 왔나 싶었더니 바로 친정어머니 성격이었죠. 마치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경계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술을 마시다 술이 오르니 남편의 친어머니는 저에게 충격적인 소리를 하셨어요. 아휴, 난 진짜 그 사람하고 평생 살 자신이 없었어. 아무리 그래도 내 제자랑 바람이 난 게 말이 되니? 심지어 두 번째 내연녀야. 첫 번째는 내가 눈 감아줬었는데 그때 바로 이혼했었어야지. 네? 그건 전혀 몰랐어요. 종민이가 그건 얘기 안 했어? 하긴 그랬겠지. 걔가 그때 남편이 지금 재혼한 내연녀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둘이 거실에서 몸으로 어찌나 싸우던지. 그랬군요. 그리고 전 남편이 룸사롱을 그렇게 많이 갔어. 내가 그거 못 견뎌서 이혼한 것도 있어. 바람도 피우고 룸사롱도 가고. 아주 여자 문제라면 지긋지긋하다. 남편이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걸 다행으로 여겼어야 할까요? 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친어머니는 성악 전공으로 대학 교수로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 시어머니인 재혼한 사람은 남편 친어머니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집으로 불러 가르치다가 시아버지와 눈이 맞아 바람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게 두 번째 내연녀라니 너무 충격적이었죠. 남편이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친어머니는 감쪽같이 모른 척을 하셨어요. 저는 이걸 남편에게 물어볼지 말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괜히 물어봤다가 하지 않아도 될 싸움을 할 수도 있으니 그냥 속으로 묻기로 했어요. 어차피 시댁과 교류가 많은 편도 아니니까 신경 끄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밖으로 도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언질도 없이 밖에서 외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자거나 혹은 싸움 시비에 휘말려 파출소에서 전화 오는 경우도 많았죠. 나중에는 경찰 선생님이 제 번호를 아예 저장하시고 바로 데려가라고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며 남편의 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자꾸 생각났어요. 시아버지처럼 나중에 내연녀가 생기거나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선생님, 데려가세요. 지금 남편분 여기 사거리 근처 술집 앞에 있어요. 네, 바로 갈게요. 온갖 욕을 하며 도착한 남편은 이미 정신이 나간 상태로 쓰러져 있고는 했습니다. 이런 일이 지속되자 저는 도저히 남편과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친정엄마한테 터놓았더니 엄마는 그냥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 완벽할 수 있겠어. 그리고 네 아빠 병원 확장하는 거 그거 다 네 시아버지가 돈 대주신단 말이야. 내가 무슨 시댁에 팔려갔어? 지금 그 말은 아빠 때문에 내가 참고 살아야 한다 이거잖아. 얘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어디 그럼 결혼 생활이 행복한 일만 가득한 줄 알았어? 엄마한테 말을 꺼내면 항상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래서 더 말도 꺼내지 않았죠. 제가 더 황당했던 것은 바로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런 식으로 화를 내면 특유의 유머 감각으로 저를 웃기려고 노력했어요. 더 어이가 없던 것은 그러면 제가 실제로 또 화가 풀린다는 거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술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오면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남편은 또 예고도 없이 술을 마시고 집에 오지 않았죠. 그날은 경찰이 전화가 와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희 이혼할 거니까 그 사람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라고 했죠. 진짜 더는 못 참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집에 온 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집 앞에서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사랑하는 영수가, 내가 미안해. 진짜 너무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다시 술 마시면 그땐 진짜 머리를 밀어버릴게. 내가 미안해. 남편은 그때 장발이었는데 머리카락에 대한 집착이 엄청났거든요. 그 말을 듣고 방금 그 말 우리 옆집 아주머니도 다 들으셨을 거라고 마지막이라고 하고 용서해줬던 기억이 나네요.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남편은 또 술을 마셨고 제가 제 손으로 남편의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그렇게 대머리가 된 남편을 데리고 시댁에 갔죠. 시아버지는 뭐 저런 놈이 다 있냐는 표정으로 됐다며 집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지고 볶는 사이에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몸이 이상하게 예민하고 좋지 않아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알렸더니 남편은 세상에 자기 자식이 나온다는 게 그리 기뻤는지 길거리에서 냅다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오두방정 떠는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또 웃었던 기억이 나요. 임신 기간 동안 남편은 다행히 제 속을 썩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아빠가 되니까 정신을 차린 건가 싶었죠. 그런데 이번엔 다른 쪽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건은 너무 충격적이라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추석이라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계속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제 곁을 따라다니셨어요. 무슨 할 말이 있나 싶어 조용히 기다려도 아무 말씀 없으셨죠. 시댁은 명절을 그렇게 크게 지내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다만 며느리인 저와 시어머니가 둘이 음식을 준비하고 그걸 먹고 끝내는 편이었죠. 요리하는 내내 시어머니는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밥을 다 같이 먹고 거실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폭탄 발언을 하셨어요. 내가 임신을 했어. 네? 아마 영숙이랑 한 달 정도 차이 날 것 같아. 저는 충격적인 소리에 제가 들고 있던 사과를 집은 포크를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소 짓는 시어머니를 쳐다보고 있었죠. 시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었는지 신문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반응이 민망하셨는지 연신 웃으며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가 임신 5개월 차였는데 충격에 배가 뭉치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니, 임신도 놀라운데 저와 한 달 차이로 아이가 나온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지워요. 뭘 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진짜.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지우라니. 지금 내 새끼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내 동생도 나온다는 거네? 진짜 아버지도 너무하세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시아버지와 남편은 서로 큰 소리를 내며 싸우기 시작했죠. 어안이 벙벙해서 저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어디 창피해서 이걸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엄마한테 겨우 말했더니 엄마도 이번에는 놀랐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 그 뒤로 시댁에는 출산할 때까지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시어머니의 아이, 그러니까 저한테는 도련님이나 아가씨겠죠.
그 사람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무사히 출산을 했는데 우리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친정에서는 아이의 탄생을 아주 기뻐하셨죠. 유모차부터 육아용품 및 용돈까지 두둑하게 받았습니다. 신혼집을 떠나 친정에서 조리를 하는데 오랜만에 엄마 손길을 받으니 또 좋더라고요. 미역국부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열심히 조리를 하고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기가 태어나니 아이한테도 또 잘했어요. 옆에서 육아를 도와주고 집안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남편 회사가 시아버지 회사라서 자기 멋대로 출산휴가를 냈다며 회사에도 나가지 않았죠.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풀어졌어요. 어쩌면 남편으로서는 별로여도 아빠로서는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적어도 밖에 나가서 여자를 만나거나 술에 취해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는 전혀 없었죠. 그렇게 몸조리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출근했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시아버지였어요. 제가 시집살이는 전혀 없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시댁과 교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우리 부부를 만나는 것보다 시부모님은 우리 부모님을 더 많이 만나셨습니다. 일적으로 엮일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바로 연락 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는데 그래서 놀랐습니다. 아가, 집에 있다 저녁 먹으러 들리렴. 종민이에겐 알리지 말고 그냥 혼자 와라. 아, 네, 알겠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혼자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더니 시어머니와 갓난아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시어머니도 출산하고 일주일 정도 된 후였죠. 시어머니는 웃으며 저를 반겨주셨어요. 그리고 같이 밥을 먹는데 아이가 둘이나 신생하니까 밥이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이모님들이 계셔도 제가 챙겨야 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불편한 식사를 하고 또 다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영숙이 네가 불편하더라도 자주 여기 와줘. 같이 육아 고민도 나누고 즐겁게 지내자. 아, 네.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와서 지내렴. 위에 남는 방도 있으니까 자고 가도 돼. 시부모님은 저에게 아이를 같이 키우자며 넌지시 합가를 제안하셨어요. 저는 일단 남편과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더니 남편이 와 있더라고요. 시댁에 다녀왔다 이야기를 하며 합가 이야기를 꺼내니 남편은 아주 기분 나빠했어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합가는 무슨... 나는 그 여자 얼굴 보기만 해도 짜증나. 아, 그럼 당신이 좀 얘기해봐. 아무래도 내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어. 알았어. 그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이 사건이 그렇게 커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시부모님은 우리 부부가 합가를 거부하자 상당히 기분 나빠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우리 부모님께 연락해서 합가 얘기를 꺼내셨다고 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친정엄마가 살며시 이야기해준 걸로는 아마 아이를 당신들이 키우기 힘드니 우리 부부에게 맡길 예정이었던 것 같다고 하셨죠. 실제로 시댁에 갈 때마다 시부모님은 은근히 도련님을 우리 딸 옆에 두셨어요. 이것도 참 불편했는데요. 시어머니는 다소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지게 된 게 어색했는지 저에게 연락도 많이 하셨어요. 집에서 딸과 있으면 전화가 와서 시댁에 놀러 오라고 하시고 반대로 우리 집에 찾아오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안 그래도 딸 육아가 힘든데 도련님까지 맡아 전담으로 해야 하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죠. 그래도 뭐 어쩔 도리가 있나요?
제가 며느리니까 꾹 참았었는데 그러다 어느 날은 남편이 조기 퇴근해서 집에 왔다가 그대로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뭐야, 당신이 여기 왜 있어? 종민아, 그래도 나 네 엄마잖아.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되니? 같이 이제 서로 아이도 있으니까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 누가 나으래? 내가 지우라고 했잖아. 우리 딸 옆에 당신 아들 두지 마. 나는 걔 내 동생이라고 생각 안 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 앞에서 심하게 싸웠고 그 뒤로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슬프게도 그 뒤로 시댁에서 지원도 끊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본인 아빠가 여자에 미쳐서 저렇게 됐다며 울분을 토했죠. 그리고 당연하게 우리 친정에 지원해준 금액도 더는 없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지만 이렇게 인연이란 게 끊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실제로 그 뒤로 시댁과 여러 번 연락은 오고 갔지만 이렇다 할 소득이 있지는 않았어요. 시부모님은 도련님을 우리가 키우길 원하셨고 우리 부부는 그걸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시댁과는 점점 시간이 지나며 더 왕래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남편에게 어려움도 생겼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바로 시아버지 회사였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출근했더니 직급이 본부장에서 평사원으로 바뀌어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딱 봐도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내친 게 보인다며 분노했어요. 그러면서 무작정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아예 그만두는 건 좀 심하지 않아? 우리 당장 어떡하려고. 그럼 숙이고 들어가? 그러면 우리가 저 동생 같지도 않은 동생 도맡아 키워야 돼. 당신 그럴 수 있어? 그러긴 힘들었죠. 그러니 저도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결국 저는 친정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시댁 도움으로 친정아빠가 이득을 많이 봤으니 이제 사위에게 갚을 차례였죠. 물론 이 과정에서 친정엄마의 구박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친정에서 그렇게 몇 년을 생활비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남편은 백수로 지냈어요. 자기 말로는 다 생각이 있다고 하면서 뭐 이렇다 할 실천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부부싸움도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그냥 시댁에 굽히고 들어가자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친정 부모님도 눈치 주시며 이제 슬슬 뭐라도 해야 하지 않냐고 하셨어요. 사이가 좋지 않으니 남편은 밖에서 술도 많이 마셨어요. 다시 신혼 때 악몽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술을 못 마시게 하려고 애써도 들은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술을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마셔? 이럴 시간에 생산적인 일을 좀 해. 나도 노력하고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나오니까 답답하다고. 밖에서 술 마시는 게 노력이니? 너 그리고 밖에서 무슨 짓 하고 다니길래 이렇게 여자 화장품 냄새가 많이 나? 제발 의심 좀 그만해. 네가 이럴수록 내가 너무 힘들다. 실제로 남편의 옷에서 여자 향수나 화장품 냄새가 나기도 했어요. 부부싸움도 점점 심해졌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니 현실적으로 저도 이혼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또 저도 여유 있는 집안이니 그렇게 아쉽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혼 얘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나 이렇게 살기엔 내 인생 아까워. 우리 그만하자. 나 진짜 더는 안 되겠어. 미래가 안 보이잖아. 병수가 나 한 번만 믿어줘. 내가 사실 사업을 생각하고 있어. 나 이번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할게. 갑자기 무슨 사업이야. 너 그동안 밖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술만 마셨으면서. 그건 아니야.
나 진짜 딱 한 번만 믿어주라. 내가 이번에 망치면 그때는 진짜 갈라서자. 너 내가 이거 그냥 안 넘어가. 진짜 행동 똑바로 해. 나도 더는 못 참아. 신혼 때부터 이게 뭐니? 처음엔 저는 사업이라는 말에 사실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사업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러다 망한 사람을 한둘 본 게 아니었거든요. 친정 부모님도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다 생각이 있다고 하며 당당하게 우리 부모님에게 금전을 요구했어요. 사업 기반 자금은 그렇게 우리 친정아버지 지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걱정과 달리 다행히 사업은 잘 풀리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일이 바쁘니 밖에서 할 일 없이 술을 마시거나 하는 그런 모습도 줄어들었고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그래, 들어와라. 종민이가 드디어 정신 차리니 우리가 이렇게 얼굴도 보고 사네. 그러니까요. 저도 결혼하고 이제 드디어 행복이란 건 알 것 같아요. 이대로 사고치지 말고 쭉 잘 살아야 돼. 알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이 잘 풀리자 시댁과의 교류도 차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결혼하고 이제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저 때는 우리 가족에게 불행이란 없을 것 같았어요. 남편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잘 되었고 도련님과 우리 딸이 명절이나 생신 때 만나도 적당히 거리를 두니 그것도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남편도 확실히 자기가 돈을 스스로 버니까 시댁에 더 강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도련님은 우리가 맡아 키우지 않아도 되었죠. 그 문제가 해결되니 사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니, 왜 자꾸 우리한테 공동육아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내 딸 키우는 것도 벅차. 그만! 그 얘기 다시 꺼내면 우리 다시 못 와요. 시부모님은 늦은 나이에 얻은 자식을 우리가 은근히 같이 돌보는 것을 원하셨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나서서 저렇게 말해주니 저는 속으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유 있는 형편과 더불어 저런 게 합쳐져서 미운 털이 사라졌죠. 남편이 시어머니와 도련님을 특히 별로 안 좋아해서 저야 뭐 좋았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집에서 딸을 홀로 키우기 시작했어요. 집이 여유로우니 딸에게 활동도 정말 많이 시켰습니다. 예체능에 재능이 있을 수도 있으니 피겨부터 피아노, 바이올린, 발레 등 안 시킨 게 없어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딸은 예체능에는 재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집이 강남이라 학원을 제가 다 따라다니며 딸을 키웠어요. 그렇게 딸은 저와 같이 이화여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딸도 엄마와 같은 동문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안타깝지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련님을 데리고 수능도 보지 않고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이혼 사연은 바로 시아버지의 룸사롱 문제였습니다. 남편의 친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아버지는 유흥을 많이 즐기셨는데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그걸 보다 못해 이혼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미국으로 갈 때는 저도 제가 비슷한 문제를 겪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어쩌면 내 남편은 다르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도 있죠. 며느라, 나는 그래서 미국으로 가기로 했어. 돈 많은 양반이라 위자료는 넉넉하게 주더라. 우리는 거기서 새 인생 살 거야. 네, 가서 적응 잘하시길 바랄게요. 그래, 그동안 내가 뭐 섭섭하게 한 거 있다면 미안하다. 나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네 시아버지는 내가 자기 아이 가진 것 알면서도 밖에서 노느라 정신없더라. 아이가 크면서는 더 심했어.
더는 안 되겠어. 그리고 네? 내가 뭐 이혼까지 하고 가는 마당에 마지막으로 이 말은 해주고 싶었어. 영숙이 너도 조심해. 사람 안 변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 알지? 시어머니와 도련님이 미국으로 넘어가자 남편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니 당연히 기분이 좋았겠죠. 그리고 우리 딸은 대학에 가서도 조용하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외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이 사업하며 알게 된 사람이 있다고 사위 한 명을 데려왔어요. 다행히 큰 마찰 없이 그 남자와 딸은 서로 마음에 들어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가가 여유로우니 저처럼 결혼식도 아주 크고 성대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혼수부터 예물까지 제대로 챙겼죠. 신혼여행도 하와이와 유럽까지 꽤 길게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 딸 인생의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귀하게 키운 아이라 행복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이 왜 이런지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집에 있는데 딸에게 전화가 와 받았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고 저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지민아, 무슨 일이야? 엄마, 우리 신혼인데 나 너무 외롭다. 남편이 맨날 뭐 하는지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와. 너희 아빠도 그랬어. 남자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밖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건지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 딸은 저에게 이런 하소연을 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확실히 결혼하고 이런 전화가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은 사위가 밖으로 나도는 것 같다고 속상해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남편이 신혼 때 여자 문제로 저를 괴롭게 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딸까지 그런 일을 겪다니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사위 일을 말했더니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에이, 남자가 밖에서 사회생활 하려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여자들은 몰라. 그래도 당신 딸의 남편이잖아. 한마디 해줘. 알겠어. 내가 그래도 대화해볼게. 남편은 제가 재차 말하자 본인이 말하겠다고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 뒤로 딸도 저에게 사위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 지속되다 어느 날 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뭐라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야. 내 친구가 남편을 룸사롱에서 봤대. 엄마,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 나 진짜 이게 현실이 아닌 것 같아. 엄마, 어떡해? 왜? 누군데? 진짜 룸사롱이라니 이게 말이 되니? 엄마, 놀라지 말고 들어. 옆에 있던 사람 아빠야. 뭐? 아빠라고. 내 남편하고 내 아빠가 둘이 룸사롱에 갔다고. 나 진짜 미치겠어. 심지어 증거 사진도 있어. 딸은 그리고 문자로 사진을 보내주었어요. 사진을 보니 진짜 내 남편과 사위가 맞았습니다. 그걸 보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잠시 후 딸이 울며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딸을 달래줘야 하는데 저도 너무 충격적이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두 남자가 룸사롱에 있다는 것은 증거가 명확했으니 딸과 함께 호텔로 피신했습니다.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었죠. 호텔로 가서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딸과 달리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때의 마음은 올게 왔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순간 신혼 때 저를 괴롭게 했던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여자 문제로 저를 힘들게 했던 것부터
사업하기 전에 친정에서 생활비를 받아먹으며 태평했던 모습. 술에 취해 인사불성으로 집에 오던 것. 사업을 시작하고 바빠서 저와 딸에게 신경 쓰지 못했던 것까지 죄다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침착하고 차분해지기 시작했어요. 지민아, 그만 울어. 뭐 세상이 무너지냐?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 진짜 너무 충격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둘이 저렇게 붙어 먹으려고, 그러려고 나 결혼시켰나 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알지?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일어나. 이대로 가만히는 못 있어. 나도 이제 이 인간하고 더는 못 산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아휴, 너는 뗄 정도 없어서 좋겠다. 그리고 저는 딸을 끌고 단둘이 호빠로 향했습니다. 안 그래도 친구 미숙이가 호빠 단골이라 저에게 종종 말했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놀아보자는 마음이 들었죠. 딸은 옆에서 계속 이래도 되냐고 했는데 안 될 건 뭔가요? 안 그래요? 저도 물론 말은 그렇게 했어도 호빠가 처음이라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도 잠시 금방 적응하고 딸하고 아주 신나게 놀았어요. 저야 뭐 원래 활발한 성격이라 재미있었는데 제가 놀랐던 것은 우리 딸의 반응이었습니다. 딸은 처음엔 어색해하더니 나중엔 저보다 더 신나서 놀더라고요. 그 모습이 웃기고 귀여워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놀다 보니 어느덧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부러 딸과 저는 핸드폰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산서를 확인했는데 너무 놀라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글쎄 금액이 무려 3천만 원이었어요. 엄마, 어떡해? 나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어. 뭘 어떡해, 극자. 네 아빠랑 뭘 어떡해, 극자. 네 아빠랑 사위가 책임지겠지. 아까 말했던 거 알지? 마음 똑바로 먹어. 저는 호빠에서 놀면서 딸에게 진지하게 계속 말했거든요. 우리는 둘 다 이혼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돈을 계산하자마자 바로 남편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너 미쳤구나부터 시작해서 온갖 욕설이 들려왔어요. 내가 미쳤냐고? 나보다 네가 더 미쳤지. 나라고 오빠 가는 게 자랑이냐?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 그럼 사위랑 룸사롱 가는 건 말이 돼? 뭐?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개버릇 어디 못 준다더니. 나 이제 당신 그런 유흥 즐기는 거 진짜 지긋지긋해. 더는 못 참아. 이혼해, 인간아! 속 시원하게 내뱉으니 아주 후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왜 참았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옆에 딸을 보니 딸도 자기 남편에게 따지고 있었어요. 둘이 그렇게 남편들에게 시원하게 내뱉으니 너무 통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바로 옆에 있는 해장국집에 들어가서 국밥을 말아먹었습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됐냐고요? 당연히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하자. 내가 진짜 미안해. 영수가 제발. 내가 그놈의 한 번이라는 단어 몇 번이나 들었는지 알아? 그만하자. 내가 자그마치 거의 30년을 참았어. 이번엔 진짜로 마지막이야. 이게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가 없어. 됐고 도장 찍어. 안 돼. 못 찍어. 이렇게 어떻게 끝내? 왜 못 끝내? 내가 그럼 이번에는 그냥 참아줄 줄 알았어?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거잖아. 남편은 마지막까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도장을 찍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합의 이혼이 아니고
법원에 가서 이혼하게 되었답니다. 친정이 잘 사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를 비싼 값에 데려올 수 있었죠. 그리고 딸도 같이 이혼 소송을 했고 결론은 둘 다 이혼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딸에게 들어보니 사위도 엄청 싹싹 빌었다고 해요. 심지어 사위는 저한테까지 찾아와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장인어른이 문제 없을 거라고 하셔서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됐고, 이혼해. 우리 딸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당장 떨어져! 예전에는 우리 친정이 시댁보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편이 아니어서 그래서 망설였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 병원도 많이 커졌고 그래서 저도 쩔쩔매며 이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위치는 아니었답니다. 오히려 남편의 사업에 친정아버지의 투자 금액이 많아서 남편이 저에게 매달렸어요. 형수가, 내가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내가 미안해.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됐어. 나는 할 말 없으니까 법원에서 보자. 남편 사업 초기에 우리 부모님이 투자했던 거 아시죠? 그것도 그렇고 자잘하게 친정에서 많이 도와준 게 있어서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마음은 떠난 지 오래였죠. 친정 부모님은 이제 나이가 드시기도 했고 제가 그동안 너무 고통받은 걸 아니까 다행히 이해해 주셨어요. 바람은 유전이다. 이 말 알지? 엄마, 나는 이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해. 남은 인생은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딸이 저에게 해준 말인데요. 저는 저 말에 너무 동의합니다. 시아버지가 애초에 내연녀가 2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때 알고 도망쳤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딸은 저처럼 미리 피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는 남은 인생 딸과 아주 행복하게 살려고 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도 다들 행복한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